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고전은물 1강에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하고 모축질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모두 다 수능에서는 글쎄요 크게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고요.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게 2017년도인가 2018년도가 나왔던 지문하고 문제 세트가 똑같습니다. 재탕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작품부터 볼 텐데 이게 장르가 고대가요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 고대가요라고 하는 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내신 문제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수능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 글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변주됩니다. 물의 의미 혹은 의미라고 할게요. 물의 의미가 변주되고 있다. 물론 시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의미가 변주되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설명을 들으실 때 화자의 태도를 설명할 때 좀 주의해서 보시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 물의 이미지가 변주할 때 이거랑 연관시켜 선생이 관습적 상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아마 다른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문을 좀 보시죠. 왼쪽 라인을 보시면 원래 이거는 지금 한문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이 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상고시대, 고조선시대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구비문학이었을 거라고요. 구비문학이었는데 삼국시대가 되면서 이 말로 전해지던 것이 한문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들을 한역시가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한문으로 번역된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신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 뭐가 가능할 수 있냐면 고대 가요를 통해서 우리 옛날 선조들의 혹은 고대인들의 언어 사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O일까 X일까? X입니다. 왜냐하면 구비문학 상태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옛날 고대인들이 어떤 말을 썼구나,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구나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전부 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고대인들의 언어의 특성은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한역시가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말투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어투나 혹은 말의 특징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기본 사항이니까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공무도화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님이여 이런 뜻이고요. 공은 님이여 이런 거고, 무는 돈트 이런 부정어죠. 도화는 강을 건너는 거고요. 그래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 자체가 공무도화가가 되는 것이고요. 뭐 배경사라도 좀 다양한 버전이 있고 이게 누가 적었느냐, 누가 작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펼쳐나가면 끝이 없고요. 사실 그런 걸 알아봐야 실제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일단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이미요 이할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물의 이미지가 계속 물의 의미가 변주되고 있죠. 보통은 이것도 설명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설명은 물을 건너지 마.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아? 지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지금 충분해. 근데 님이 물을 건너버리죠. 두 번째 물은 이별을 보통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이별이나 죽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 고전시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죠. 뭐 서경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있나요? 송인도 마찬가지고 이별할 때 거의 항상 물가에서 이별을 하게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시에서는 물 그러면 이별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쓰여지는 상징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불러요. 일정한 문화권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징은 원형적 상징이라고 부르죠.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고 얘처럼 우리 민족 혹은 어떤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만 쓰여지는 상징들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 쓰여지게 되는 고전 시가들에서 물의 의미가 이별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습적 상징을 갖게 되는 거구나.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님이 물에 빠져 죽었죠. 자, 하자가 님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이할 거로 끝났죠. 다시 말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자의 정서 한번 볼까요? 님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이 지금 현재 하자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님이 살아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럼 다시 말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한의 정서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극적,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여성 화자들을 우리는 보통 전통적 여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화자의 모습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실이 같은 경우 가실이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말도 못하죠. 그냥 보내주고 말죠. 그 다음 진달래꽃 마찬가지죠. 나보기 싫어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우리다. 체념적 소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마음속에 모든 한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인물들을 전통적 여인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문학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간섭적 상징이 여기서 아마 시작됐을 거다. 두 번째, 우리나라 후대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이 원류가 여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 아시면 아마 뭐 시험 보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만큼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모죽지랑가인데요. 여기 모라고 하는 것은 추모하다의 뜻입니다. 죽지랑은 화랑이고요. 그러니까 죽은 화랑을 추모하는 시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들을 모두 다 추모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향가 중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가운데 추모시를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모죽지랑가가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제목 알고 있을 거예요. 찬기파랑가가 하나가 있죠. 자, 기파랑가에서 기파랑도 마찬가지로 화랑입니다. 이 글하고 공통점이 꽤 있죠. 죽은 하랑을 그리워하는 건데 두 시대 모두 다 공통점은 추모시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비교가 된다면 한 개는 좀 알아두고 갑시다. 모죽지랑가는 일반적인 추모시가 그런 것처럼 애상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워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슬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찬기파랑가는 똑같이 추모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애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찬기파랑감은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찬기파랑감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 내용을 볼 텐데요. 8구체한가죠. 8줄짜리고요. 뭐 크게 어렵게 해석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간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아 우리 시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끊어놓고요. 간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봄은 지나갔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고요. 과거의 시간이고 동시에 하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시간인데 이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죽지랑 죽었다 그랬어요. 죽지랑과 함께 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죽지랑이 죽기 전에 죽지랑과 함께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모든 것아 우리 시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해석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울며 시름에 잠긴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뭐가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 하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 세 개에다가 주관적 정서를 집어넣었죠. 얘들이 주관적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하자의 정서랑도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은 감정이입이 하나 쓰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다시 또 아름부터 시작해서요. 진이저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나타나시온 아름다움이 나타난 즉시 모습에 살줌은 주름살이라는 뜻이에요. 주름살을 지니려고 하는구나. 이건 언제냐 하면 죽지랑의 노년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지랑이 늙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아름다움이 나타난 즉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습에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랑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인품과 같은 훌륭한 이런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 얼굴, 이 훌륭한 얼굴에 살줌은 주름살이라고 했어요. 주름살을 지니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화자의 정서는 안타까움이겠죠. 일단은 영웅 죽지랑이 나이가 드니까 보통 할배들처럼 저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네. 안타까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가 아니라 같은 거지만 표현을 다르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언제 설명했냐면 개념학습에서 부병루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의 대비가 있을 때는 항상 인생 무상감을 얘기한다 그랬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문 속에는 영원한 자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원한 자연은 없습니다만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젊은 시절에 화랑으로서 삼국통일에 기여했던 영웅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늙은 할배랑 똑같네. 아,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구나. 하자가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하자의 정서를 많이 물어보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아까 봤던 감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미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눈 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오리. 그러면 지금은 이별하고 있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재회의 소망 혹은 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쯤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대상이 죽었어요. 그죠? 사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사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에서 하자가 보여주는 정서는 우리가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슬픔이고 그리움이겠죠. 어떤 시라고 하더라도 사별이 모티브로 되는 시에서 정서는 똑같다고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화자의 태도에서 나와요. 슬픈데 끝 슬퍼 체념으로 끝나는 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슬프지만 난 이거 이겨내고 이렇게 할 거야.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가 그렇죠. 누이가 죽었어. 사별. 그런데 슬퍼하다가 미타찬에서 만나볼라 돛닦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극복 의지를 말하죠.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죽은 죽지랑 쭉 그리워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만나보게 될 거다. 재회의 소망을 딱 말하는 순간부터 극복 의지,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온 부분부터는 극복 의지가 나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봤던 이 부분에서는 만나게 될 거다. 재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화자의 내면을 구체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자의 내면일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잖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길이라고 하는 구체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 길을 가다가 보면 다북쑥 우거진 마을, 자, 다복 마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북쑥은 아마 어떤 쑥의 종류인 것 같아요. 다북쑥 우거진 마을이라고 해서 그래요.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서 잘밤이 있을 것이다.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지금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보면, 그럼 다시 말해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운 마음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서, 자, 이 마을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미래에 만나게 될 재회의 공간이 되겠죠. 이게 뭐 저승이 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동네가 되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맥상으로는 만나게 되는 재회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함께 잘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이거는 재회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자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빨리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별로 어렵지 않고요. 보다시피 금방 뭐 이해하셨을 거고요. 팔구차양 가고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추모시이고 애상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슬픔을 이겨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소망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잖은 거 물었는데요. 자, 우선 표현상의 특징을 좀 봅시다. 1번부터 보죠. 가, 나는 모두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자 볼게요. 대상과의 문답이니까 내가 묻고 대상이 답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문자답하고는 달라요. 자문자답은 화자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건데 이건 지금 대상과의 문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내가 묻고 대상이 답하든 아니면 대상이 묻고 내가 답하든지 간에 두 사람이 서로 묻고 답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봤던 글에서는 둘 다 있다는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특정 자연물의 하자의 정서를 투영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아까 모든 것이 울며 시름에 잠긴다라고 해석한다면 나는 가능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 뭐밖에 안 나와요? 물밖에 안 나오죠. 물이 의인화됐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가는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지칭하여 그런지 볼까요? 가에서는 임이여 나에서는 낭이여라고 말했으니까 지칭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근심의 원인이야. 가는 그 대상이 내 말 안 듣고 물에 빠져 되져서 근심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이 있는 거니까 3번이 일단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은 가는 반어 안 나옵니다. 일단 거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가는 청각적. 글쎄요. 물소리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상상하시면 안 돼요. 물 나왔으니까 물소리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직접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적도 나온 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말고는 없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죠. 기억은요. 이게 아마 물이죠. 물이고 두 번째 니은은 길이 될 겁니다. 1번부터 보죠. 기억은 하자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나타내. 남편이 뒤졌는데 무슨 개뿔 이상세계야.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은 상대방과 재회하려는 하자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죠. 하자의 소망, 내적인 모습을 길이라고 하는 구체문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랬어요. 답은 일단 2번입니다. 3번은 기억과 비가 아니라 니은입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두 하자가 겪게 될 비극적 사건의 요소가 되고 있다. 기억은 그렇죠.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기억은 가능한데요. 니은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4번은 기억과 니은의 등장으로 인해서 화자들은 또 뭐야? 화자들은 상대방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자, 기억은 그렇죠. 기억은 물 때문에 이별했으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니은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5번은 기억에는 갈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뭔 소리야? 기억뿐 아니라 가글 전체에는 의지 같은 건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모 죽지랑과는 이른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다.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공을 세운 화랑이었고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 쉽게 말해 부하라는 말이겠죠. 부하였다. 어느 날 드고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급히 징집되어서 죽지랑에게 미처 알리지 못하고 힘든 부역에 동원되었는데 드고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죽지랑이 이 사정을 알고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다른 낭도와 함께 드고를 찾아가서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죽지랑이 열나 이뻐하던 아마 낭도였던 모양입니다. 이래는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라며 설명하고 이 작품을 기록하였다. 그래 배경이네요. 굳이 이런 복이 없어도 풀 것 같은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자, 봄이라고 하는 것, 간봄이라고 했죠. 봄은 드고가 죽지랑과 함께 할 때, 과거의 시간입니다. 함께 할 때 있었던 과거의 한때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2번, 죽지랑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드고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겠군. 드고의 시름의 원인이 지금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은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요. 3번은 아름다움이 나타나신 얼굴은 죽지랑의 훌륭한 인품이 내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형상화된 걸 거야.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4번 갑니다. 살쭌은 주름살인데요. 주름살은 죽지랑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드고의 자괴감. 글쎄요. 이런 거 글 속에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름살은 무상감 혹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단 4번인데 난 5번이 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5번 좀 보세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자, 이 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물론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근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잠 못 들고 있겠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문학 문제 절대로 수능 문제 추측하는 문제 안 나와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있지만 난 잠 잘 자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잠 못 자고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5번 선지 같은 선지는 진짜 막내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치고 다시 한번 봅시다. 괜히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은 죽지랑이 간절히 그리워하는 드고의 상황을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어. 만약에 그렇다면 나왔다면 나는 죽지랑이 그리워서 이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거 안 나왔잖아요. 난 5번은 옳지 않은 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혹시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서 잘밤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뒤집어서 지금은 내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한다면 글쎄요. 어쩌면 5번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그립다고 잠을 하나도 못 잔다고요?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은 글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는 되는데 지문 속에 직접 나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추측해서 문제를 풀게 선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B급이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